네, 반갑습니다. 우랭입니다. 낯선 분이 또 제 옆에 계시는데 오늘 김경만 대표님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체험수기 전문 작가 겸 부동산 경매 단편영화 제작자 겸 감독, 블로거, 유튜브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많은 곳에 이게 파이프라인에 걸치고 있는 주식 투자도 하고 계시고 지금은 서학개미로서 또 명성을 날리고 지금 있습니다. 유튜브 그 빨간 차 앞에서 찍으신 거 제가 봤거든요. 네, 빨간 차 앞에서 제 차. 네, 건물주로서의 그 솔직한 예, 예. 속마음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쩌다가 건물주가 되셨다고. 건물주를 원래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네. 지금도 뭘 소유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돈에 눈이 어두워서 100억을 한번 벌어보려고. 100억. 그래가지고 얘기하면 긴데 뭐 어차피 길어서 잘랐으면 되죠. 네. 부동산 경매를 2004년부터 했어요. 2004년. 경매를 하다가 경기도 하남에 땅을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공장이 있는 그게 이제 미사지고요. 지금 수용당한 거예요. 양도세 빼고 어쩌고 한 12억이 손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 돈이 생기니까 경매를 하기 싫더라고. 맨날 채무자 만나서 나가라 어째라 뭐 귀찮아.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거 말고 뭐 하지? 근데 12억으로. 예, 전혀 다른 부분을 하면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경매 사촌이 대부업이잖아. 매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는 권리 분석은 뭐야? 은행 채권이나 개인 채권? 그럼 요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부업을 등록을 해요. 왜 대부업을 하려고 했냐? 모든 돈은 수익률이거든요. 경매는 사실 양도세로 너무 많이 뜯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게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네. 근데 12억이 딱 목돈이 생기니까 그 당시 대부업의 연체이자가 39%예요. 아, 그때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러면 복리로 계산하니까 거의 2년이면 따블이더라고. 네.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등록하고 뭐 저기 명동에 있는 금융 뭐 센터인가? 그래서 하루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교육 받고 이제 대부업 등록을 했죠. 최소 뭐 필요 자본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1억도 되고 뭐. 근데 저는 10억으로 딱 했지. 거의 90% 이상 대부업자들은 자본력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려놓고 뭐 신용 일수 스쿠터 타고 이거 할 수 없잖아. 가오가 있지. 가만히 있으면 이제 딜러들이 이제 그 대부업자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락이 와요. 사장님 이거 채권 있는데 얼마 나가실랍니까? 그럼 우리가 또 딱 물건 보면 빌딩, 뭐 아파트, 빌라 딱 보면 3초 만에 견적이 나오거든. 10년을 경매했으니까 저 경매 들어가면 얼마 낙찰 되겠다. 그럼 이자 나오지? 이러면서 시작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송파에 있는 건물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여신 쭉 앞에 그 근저당하고 임차인 보니까 낙찰 딱 25억이면 되겠더라고. 근데 꽉 찼어. 여신이. 뭐 담보고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딱 그랬더만 이제 딜러가 이거 뭐 발로 차도 30억입니다. 또 그러니까 기가 얇아가지고 이 돈이 10억이 빨리 나가야 빨리 이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때 일반적인 이자는 24%였나 뭐 얼마였고 연체가 39%였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억 5천이 필요하다는데 그 건물에 아무래도 그 가격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가져오라 했구나. 세입자들이 계약서를 방이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짜게 하면 한 2, 3억은 줘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억 5천 원 이제 빌려줘. 이자를 내 못 내? 못 내요. 그래, 그럼 사채를 빌려가면 이자를 어떻게 내요? 못 내지. 못 내니까 이제 경매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경매를 넣었어. 그때만 이제 감정가는 30매덕 나왔는데 아무도 낙찰 안 받고 2차 때인가 24억인가 얼마인가 또 떨어졌어. 38, 24, 그 정도 됐겠네. 네. 한번 떨어지면 20%니까 24억 얼마가 됐는데 그렇게 하면 내 돈이 하나도 못 받는 거야. 그냥 없어지는 거야. 앞에 막 그득그득 차. 그렇지. 앞에가 있으니까 이거 사채는 후순이니까. 그래서 못 받으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안 받으면 참 마음 편하게 살 것 같아. 난 3억이 날라가. 근데 받으면 너무 고생할 것 같아요. 많은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누군가 또 낙찰 받아서 수익을 낼 텐데 할 수 없다. 이제 방어입찰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어입찰이니까 당연히 1등이죠. 떼어먹길 돈까지 넣으니까 그렇지. 뒤에 아줌마 둘 제끼고 이제 1등을 해. 1등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29억에 낙찰 받았나 했는데 나는 내일이어도 이렇게 숫자나 날짜를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사실이라는 거. 그 의심하면 불신지옥이야. 어떻게 하니까 대출을 24억을 일으켜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의 경락잔금 대출하는 우리 언니들이 또 쫙 법원에 있잖아요. 네. 하나도 못 맞추는 거야. 전설의 여왕벌까지도 못 맞춰. 여왕벌. 진짜 수원지법원 활동하는 여왕벌 있거든. 못 맞춰. 24억을 진짜 안 빌려주더라니까. 전국은행에서. 큰일 났잖아요. 그럼 뭐 돈 잔금 못 내면 어떻게 돼? 입찰보증금. 보증금 못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 기업은행, 근데 그 주거래은행 하남 그 토지보상금을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넣었더니 은행에 지점장을 이제 삶아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대출을 받아요. 하고 잔금을 겨우 내. 잔금을 내가지고 이제 내 것이 됐어. 그렇지. 건물주가 된 거예요, 이게. 네. 근데 성주는 도망가 버렸고, 야밤도주 했고, 네. 문은 열려 있고, 네. 주차장엔 쓰레기가 동네 사람들이 다 버린 거 있고, 아. 그 건물주. 낙찰 받고도 이게 골치 아파, 이제. 낙찰을 받는다는 게 화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부터. 그렇죠. 화장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아파트, 빌라, 내가 아파트도 하루에 경기도 안성시 금화면에 가면은 미양면에 가면 금화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게 하루에 24개가 경매가 나왔는데 19개를 내가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아파트를 왕창 수리하든 빌라를 왕창 수리하든 그런 건 이골이 났는데 이건 또 사이즈가 다르더라고. 몇 층짜리 건물이었습니까? 지하 1층, 지상 4층, 옥탑방까지. 대지는 한 75평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업자들이 이거 띄면은 뭐 5천만 원이야. 이게 또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대충 해도 한 5억은 더 발라야 되겠어. 그건 상상도 못 한다니까. 5억을 또 바르면 그냥 바르겠어. 트럼프 형 얘기했잖아요. 업자들은 잠시 한눈 팔면 눈탱이 쳐본다고. 아, 그렇죠. 그런 그 수많은 그 덫을 조심 해갖고 이제 완성시키는데 한 6, 7개월 걸리죠. 그래서 이제 지하는 남자들 로망, 내 영화관, 내가 드럼을 치거든요. 이렇게 뭐 드럼도 연주하고 영화도 보고 하려고 지하를 쓰고, 그리고 이제 1층은 상가, 그리고 2, 3층은 고시원, 방을 한 17개. 대한민국에서 평당 임대료가 가장 센 게 고시원이니까. 그리고 이제 4층은 주인 세대와 원룸 하나 놓고, 5층은 옥탑방, 1.5룸이죠. 1.5룸에서 그렇게 이제 수리를 해서 임대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그 5억을 생으로 바르신 거예요? 그치. 현금 동원은 그럼 어떻게 하시고? 갖고 있었잖아. 12억에서. 우리는 또 계산 잘하지. 그거 깐 거예요? 대출을 이빠이 받는 거야. 지금은 달달이 돈 나오는 게 없어. 일단 대출을 1년치를 받으나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걸로 이제 쫙 개기는 거지. 그럼 이제 편안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같지, 이제. 네. 그래갖고 이제, 그럼 1층을 뭘 내야 돼? 상가를 잘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1층을 최하 내가 보니까 월 한 600만 원 나온 상가를 내야 되는데 500에서 한 550까지는 끌어올리겠더라고. 근데 뭐 이게 왔다가 나가고 이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제 겁나게 잘하는 프랜차이즈 대표를 만났지. 뭐 얘기하면 알까. 객주, 킹 맥주 아주 잘하는 그 김 대표를 만나가지고 딱 얘기를 해보니까 내 거 하더라고. 착해. 착한 게 아니라 당당해. 난 그런 사람 좋아해.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당당하면. 근데 괜히 뭐 이렇게 동업하자게 해놓고 재료값 숨기고 이러면 또 짜증나잖아. 아,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10,000원을 그냥 줄 수도 있지만 빌려줬을 때는 그건 회수가 돼야 되거든. 그렇죠. 그것은 돈이 적고 크고가 아니라 가오가 상해. 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뭐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거래할 때는 약간 속이는 걸 엄청 싫어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있다 하는 게 나은데. 그래서 그분을 딱 2번을 만나보니까 괜찮아. 근데 그분이 이제 막 프랜차이즈 또 다른 걸 하나 만들었어. 삼겹살 브랜드를. 네. 그래갖고 그러면 1호 좀 하자. 둘이 이제 동업 반반. 인테리어 운영은 다 그쪽에서 하고 나는 상가를 제공하고 남으면 수익 반반. 단 200만 원 이하로 수익이 떨어지면 6개월 후에는 계약하는 걸로. 꼭 마지막을 내야 돼. 모든 계약서는 마지막에 단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항상 그 조항을 넣어줘야 돼. 그다음에 이제 고시원은 직영하지. 난 고시원 해보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직영하실 생각을 하셨죠? 그 별거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붙여놓고 방이 있음, 도시 여행자를 위한 호텔을 짓다가만 고시원, 뭐 이런 워딩으로. 포인트를 되게 잘 잡으시네요. 끝나지. 내가 그런 거 엄청 잘해. 막 관광 렌즈로 방 크게 찍어불고 막 안에도 화장실도 있고 최신식으로. 내가 더러운 꼴을 못 보거든. 내가 의외로 더러운 꼴을 못 봐요. 식당에 맛이 없어도 깨끗한 집을 가지 맛있는데 오래돼갖고 더러운 집은 안 가. 진짜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방은 차지. 방은 차는데 이제 문제가 고시원 밥을 해줘야 되잖아요. 나도 이제 뭐 해먹고 처음에 그랬는데 이게 저녁에 밥이 없다고 전화가 오면 이게 인생이 꼬여버려. 그래서 이건 밥 해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러면 안 돼요. 사실 고시원 할 사람은 이모같이 넉넉한 마음으로 약간 하숙집에 업그레이드 형태인데 나는 오로지 대출 이자가 분당 210원이 나오는 24억 그 대출이기 때문에 오로지 임대료를 갈취해서 은행 이자를 내야 된다고. 그럼 또 경매 나와. 내 물건이 경매 나오면 얼마나 쪽팔리겠어. 내가 가오가 있지. 그렇죠. 경매를 몇 년 했는데.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본진 털렸다 하면 쪽팔린 거야 이것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운영하고 이제 월세만 받을 목적이니까 안 해줘. 서비스도 안 해줘. 대신 뭐 조금 더 싸게 뭐 이렇게 이제 운영을 했는데 나는 그게 금방 팔릴 줄 알았지, 진짜. 그게 이제 한 5억쯤 원가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냥 이것은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가만 받아도 된다는 거야. 왜? 내가 빌려준 돈이 잠겨 있으니까. 그러려고 한 거지. 뭐 이렇게 시세 차익으로 하겠다 이게 아니야. 이게 할 수가 없는 게 그게 한 7, 8억에 팔려고 하니까 무겁더라는 거지. 아파트는 온 국민이 참여하는 시장이지만 이런 근생은
진짜 뭐 1%만 좋아하는 특별한 물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이제 안 팔려요. 안 팔리고 그 주위에 이제 옆에 어르신들하고 이제 건물주로 친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 인터뷰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 건물을 갖게 됐습니까? 그럼 거기서 난 노하우를 배우잖아. 이 사람이 뭘 해가지고 뭘 배웠는지. 네. 근데 다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냥 잠실 뽕 파실 때 집 짓고 살다가 개발돼 갖고 올린 거예요. 등기부 등본을 딱 띄면 근저당이 5천만 원 막 이래. 40억짜리 건물이.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부당이득도 아니고 불로소득도 아니긴 하지만 내가 지금 이 건물을 산 건 그 원시 취득자에게 엄청난 부를 남겨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한 줄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미 성장한 물건을 사면 안 되겠다. 그 깨달음 그때 한 줄을 얻어요. 주위에는 미안하지만 배울 게 없어. 난 배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뭔가 그 사람의 통찰력 이걸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 이제 그냥 그렇게 월세 받으시면서 사시는 분들이라 그냥 조금만 공간 생기면 방을 더 내고 막 이러는 거지. 그럼 나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 왜냐하면 건물주라는 것은 그래도 조금 알몸으로 태어나서 운이 좋든 노력을 했든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뭘 해야 되냐 하면 뭐 대단하게 나라를 위해서 할 건 아니지만 자기 건물 주인은 깨끗하게 해줘야 돼. 그런 건물주가 많아지면 그 건물이 예뻐지는 거잖아. 우리는 왜 유럽 가면서 거기는 이쁘다고 그러고 왜 한국은 더러울까? 왜 유럽의 포구는 깨끗한데 한국의 포구는 더러워? 어민들이 엉망 막 다 던지고 쓰레기 던져놓으니까 그런 거야.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건물주가 막 자기 건물을 더럽게 한다면 엄청 싫어해요. 그 건물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그런 굳센 의지로 이제 건물주로서 매도를 시작하는데 덩어리는 무겁고. 그렇지. 이거 빨리 팔아야 돼요. 고통이야. 근데 이제 물건을 딱 사러 오는 분들이 다 보면은 이게 복잡해. 상가면 상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잔손이 많이 가는 일인 거지. 그럼 우리 사모님들이 핸드백 들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 사면 골치 아플 것 같거든. 자기 일이거든.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야. 그건 이제 어떻게 해? 전국에 이제 광고를 하지. 경매를로. 경매를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제 다 보잖아. 근데 그때도 아파트값 뭐 잠실 이런 데만 20억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 지방의 호족들이 좀 살만하잖아. 지방 호족. 그래서 난 기대하고 내놨는데 아예 또 이게 1차에 안 되네. 2차에도 안 됐나. 근데 그때는 내가 한 33억에다 팔려고 했어. 손해보고라도. 인생이 막 너무 거기서 멈추는 것 같은 거지. 근데 이제 안 됐어. 그래가지고 그해 12월 31일 날 경매를 또 취하를 해. 어떻게? 네가 시집을 안 간다 하니 내가 그러면 할 수 없이 뭐 데리고 살아야지 내 잘못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쭉 가다가 좋으신 분이 나를 살려줘. 그래가지고 17년 3월인가? 36억 8천. 그러니까 조금 남았어. 1억 얼마나 한 2억 남았는데 중간에 임대료 못 받고 어쩌고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막 꿈이 건물주라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뭐 따박따박 월세 나온다 하고 월세도 따박따박 안 나와. 따박따박 안 돼요? 따박 박 따따따 이렇게 나와 월세가. 근데 이자는 따박따박 나와. 완전 칼이죠. 이자는 거의 20일 만에 돌아오는 것 같아. 그렇죠. 월세는 한 40일 만에 돌아오는 것 같아. 자기 자본이 한 절반쯤 있고 있었으면 나쁘진 않겠죠. 그러니까 나는 뱀이 코끼리 잡아먹은 거지 사실은. 그때 내 역량으로는. 그래가지고 이제 힘들어서 매각을 하고 그런 건 나는 좀 잘 안 맞아요. 이렇게 멈춰 사는 삶? 요게 좀 안 맞아. 그래서 건물 하나를 하면은 어차피 건물주라 하지만은 성주 겸 경비원이거든. 그러면은 그 재미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번 돈을 다 해서 건물 하나 사서 이제 임대를 받아서 그럼 뭐 해야 돼? 나는 그런 인생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컨셉 자체가 그래요. 나도 이제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건물 하나 가지면 사실 성공한 삶이야. 1층 상가는 뭐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임대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시원도 진짜 우리 도시 젊은 애들이 주거 공간으로 필요한 것 좀 싸게라도 잘 주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4층 살고 또 위에는 아들이나 딸 결혼 안 했으면 살고 그런 목적을 짓고 전국에서 그런 나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의외로 없더라고. 팔았어도 매수자로부터 밥 얻어 먹어봤어? 아니요. 나는 허리띠도 막 선물 받고 막 그분이 일본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 매수자가 그래요. 호구 안 당했다고 다 고맙다고 밥도 사주고. 건물주 책도 그래 선물해줬죠. 얼마나 당당하게 지었겠어. 젊으셨을 때는 그럼 무슨 일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네. 내가 이제 광주 기계연구를 나왔는데요. 졸업연도 85년도야. 기계는 기계연구 가면 공장으로 가고 전문대라도 가면은 관리직이 되던 시대였어. 근데 이제 나는 시골에서 롤 모델이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김연아가 내 여동생이면 걔는 지금 마늘 심고 있어. 김연아 지금 아버지 잘 만난 거야. 아무튼간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우리 김기한 씨는 농사를 짓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농사만 안 지면 되겠다는 롤모델이 생겨버린 거지. 그냥 모르니까 이제 기계공고를 가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공장으로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돌아다니다가 우연하게 이제 대림 자동차라고 지금 오토바이 회사 있어요. 네. 그 회사에 이제 입사해가지고 엔진만에서 일을 하는데 그게 이제 병역 특례자니까 5년간 근무를 해야 돼. 그런데 내가 또 이게 또 학구열이 있었나 봐. 그 책을 또 엄청 읽어버렸네.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 있잖아요. 그분이 쓴 뭐 돌베개란 자서전이나 뭐 그분이 한 4상계. 거기다가 이제 87년, 88년 운동권이 내려 들어오면서 마산 창원 지역이거든. 좌파가 사회주의와 결합이 되네? 그래 내가 노조 간부가 되네? 이게 또 이걸 잘하니까 홍보부장이 됐네? 마산 창원 지역 총연합회 선전문과 부국장이 되네? 그렇게 막 이제 막 노태우 정권 감정도 없는데 나 사실. 그래갖고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수배가 되네? 2년 수배하고 잡혀갖고 마산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집행유예로 나오니까 집행유예로 왜 내보내냐면 또 군대 가야 되거든. 4년 6개월 만에 5년을 못 채웠어. 무효. 그래가지고 또 군대를 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쫑난 거야. 이제 김씨로서 용접을 하고 살 건지 뭘 해야 돼. 그래서 이제 1994년도에 이제 980만 원을 갖고 상경을 해요. 서울로. 뭐 아무 연고도 없이요? 연고도 없지. 그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란 것을 했었어. 이제 지금 30살 된 애가 3살 때 오토바이 수리 공장에 있었다 했잖아. 엔진반에. 네. 그러니까 기술이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최고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수리점을 하면 되는데 먼저 해고당한 또 친구가 있거든. 고양이가 사고 있어. 괜찮은 업이라는 거야. 그래? 그러면 이제 나도 그거 해야지. 그리고 이제 980만 원 갖고 올라와. 그래가지고 이제 논현동 엄북중학교 앞에 식당 옆에 방이 하나 있어요. 반지하방이. 화장실은 식당하고 같이 쓰는 거. 그게 보증금 500에 월세 20짜리야. 그걸 얻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한 400만 원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큰 동서가 신사동 강림교 옆에 조그만 유리가게를 하는데 주차장 자리가 좀 비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월세 같이 내고 그냥 좀 쓰자고. 천막을 치고, 그 수리점, 오토바이 수리점을 하는 거야. 그게 인도에서 그 뭐 길거리에서 치과 이빨 뽑는 거와 똑같아. 아무튼 그런 식으로 출발했어. 쩌리 시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게도 딴 데로 좀 옮기고, 그래도 이제 기술 좋고 하니까 막 논현동대 지점도 내보고, 북으로는 영동대교, 남쪽으로는 교대역까지가 내 나와바리였지.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을 딱 하는데 10년 하셨네요. 네, 1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기록하는 것은 내 기록이 있으니까 기록을 해보니까 점점 매출이 끊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가 이제 인터넷이 막 시작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정보도 많이 오픈되고 그러면서 마지막 달에는 매출, 순수익이 60만 원인가 밖에 안 남아. 그래서 이제 업종 전환을 고민하는 거예요. 이 모터사이클 수리 및 판매점이 하향 산업인지 이게 사양 산업인지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를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태교를 가면 이제 오토바이 골목이 쭉 있어요. 매일경제 신문사업도 그 대로에. 네. 그래서 이제 거래한 업소 사장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일이 면담을 하는 거야. 뭐라고 물어봐? 사장님 이거 당신 건물이야? 이것만 물어봤어. 한 200개 되는 업소가 있는데 놀랍게도 단 한 군데도 자기 건물이 아닌가. 그분들이 1950년 6.25 전쟁 이후부터 했을 텐데. 그럼 뭐야? 나 딱 그때 알았지. 그 전에는 나의 직업은 오구지책이었잖아. 먹고 살려고 직업을 구했다고. 이게 캐파가 얼마나 커질지, 얼마나 성장할지를 몰랐단 말이지. 근데 10년 동안 나도 자영업이란 걸 해보니까 처음부터 직업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는 거지.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자기 건물도 하나 못 가지면 평생을 해서 자기 점포를 하나 못 가지면 이건 문제 있는 업이다. 크게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제 결론을 내리지. 그러고는 이제 딱 건물주 사장님한테 신문사 주간도 지내신 분인데 서울법대에 나오셔갖고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서운해갖고 임대료 칼같이 주지, 건물 잘 고쳐주지, 지하실 말 안 들으면 명도해주지. 현대백화점 가서 이제 또 요리 한번 사줘. 임차인이 건물주로부터 밥 얻어 먹었다니까. 그러면 딱 이제 종결을 지어. 종결을 딱 짓고 이제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레닌의 태제가 나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언젠가 한번 땅을 한번 내가 사고 판 적이 있어. 오토바이 수리센터가 있는 땅을 대리점 사장이 소개시켜줘. 그래서 같이 비가 오는 날 셔터를 딱 내려 갔어. 경기도 광주예요. 근데 이게 땅 주인하고 오토바이 건물 주인하고 달라. 땅 주인한테 임차료를 주고 건물을 지은 거지. 법정 지상권이야. 근데 이제 처음에 봄에 땅 주인이 땅을 팔려고 하니까 이 오토바이 건물 주인이 동의를 안 해줘 본 거지. 땅을 못 팔았네? 근데 이번에 이제 오토바이 건물 사장이 장사가 안 되니까 팔려고 하니까 땅 주인이 연맥이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이제 싸우고 있어. 그래서 내가 딱 가보니까 길가이고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고 자기들 둘이 합의하시오. 그래갖고 이제
그 땅을 2억 5천에 나 2억 5천 줄 테니까 둘이 알아서 배분하셨다 그랬지. 그때만 진짜로 합의가 됐어. 그 땅을 샀네. 근데 그 땅을 샀는데 이제 내가 당장 신사동에서 모터사이클 수리점을 하고 있으니까 당장은 필요가 없잖아. 언젠가는 그리 가겠지.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동안은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현수막 하나 해놓지. 현자리 임대 다 현수막 하나 걸어놓는 거지.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이래.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땅을 팔으래. 팔 땅이 아니다고. 얼마 하면 되겠니 그래도. 종우님 얼마 2억 5천 샀어. 2억 5천에 샀으면 뭐 특별한 마음이 없으면 뭐 3억 5천? 그치. 그 정도? 근데 오토바이 빵꾸 떼어갖고 막 5천 원 받는 애가 2억 5천원 땅을 샀는데 많이 부를 수 있는 돈이 얼마일까? 한 2억 8천? 그래갖고 진짜 고민했어. 또 너무 많이 부르면 또 안 사갈 거 아니야. 그래서 눈치 게임이지. 눈치지. 그래서 7천만 원을 더 불렀어. 3억 3천. 네. 팔려. 난 처음에 간첩 신고해서 상 받은 줄 알았어. 내 인생에 그런 돈은 처음이었거든. 팔리더라고. 근데 그 기억이 나. 아, 비싼 걸 팔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나는 그 오토바이를 10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강원도 횡성에 갖다 팔아도 AS가 생기면 내가 새벽잠을 안 자고 가서 해줘요. 그 라보 조그만 트랙 있잖아. 그걸 타고 오면서 새벽에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나라는 사람은 정말 AS를 잘해주기 때문에 마진이 많이 남는 걸 해줘야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 근데 그게 이제 두 개가 딱 겹치면서 그럼 부동산을 해야 되겠구나. 비싼 걸 사고 팔아야 되겠다. 땅 경험도 있고. 그렇지. 그때 내가 알기로 제일 비싼 게 부동산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부동산을 뭐 어떻게 살까? 어딘가에서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부동산 경매로 사면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땅을 팔아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종우 씨가 나한테 땅을 샀어. 계약금 줬어. 그거 한 2달 있다 잔금 주잖아요. 그러면 나를 믿어? 나는 나를 믿지만 나는 남을 안 믿거든. 그래서 이제 일반 매매는 좀 걱정이 되는데 법원에 산다고 하니까 법원에 계약금 딱 넣으면 잔금 낼 때까지 이중 매매 안 하잖아. 네. 그게 매력이었어. 경매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부동산 경매 시작한 게 아니고 거래가 안전하다는 걸로 이제 한 그해 여름 방학을 식구들은 이제 개울가에 넣어놓고 4권 이제 책을 사. 책이 몇 개 좋은 게 있었어요. 한 4권을 딱 읽고 나서 이제 그때 막 또 다음 카페 막 그 동창회가 막 유행할 때예요. 그래서 그 경매 카페도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또 맘맞은 애들하고 동문 수학 한 6개월 수련하고 그러고 이제 경매장에 딱 스쿠터 타고 나타났지. 노랑머리 딱 하고. 노랑머리였습니까? 그렇지. 오토바이 수리센터 하고 있었으니까 노랑머리 하고. 첫 번째 받은 물건은 동생 빌라, 하남에 있는 빌라였고 두 번째나 세 번째가 지금 아파트 받았고 그 뒤로 이제 뭐 이것저것 한 100건 정도 받고 언제까지 했냐? 리먼 브로더스 전까지 했구나. 그때까지 경매하고 리먼 브로더스 파산하기 전인데 뭐 그런 건 난 국제정세는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 멘토랜드라는 법인을 했어요. 나하고 후배하고 둘이. 네. 걔는 감사, 나는 대표. 5대5 지분으로. 네. 그럼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뭐 하냐면 형 이번에 대출이자 얼마야? 그러면 그래 너 500, 나 500 이렇게 내서 이자 내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재산이 많은데 왜 우리는 월급도 안 가져가고 이자만 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이거 다 경매 넣어라 그랬어. 내 물건은 다 경매 넣는 거야. 걔가 채권자, 내가 채무자. 은행한테 연락을 해놔요. 기한이익 상실로 이렇게 뻥튀기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경매로 그때 한 20, 30개 물건을 다 팔았어. 그러니까 이제 경매 바닥에는 내가 망했다고 소문이 났지. 근데 이제 한 15% 이상 수익 내고는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리먼이 파산된 거야 그때. 사람들은 내가 신기가 있는 줄 알지. 근데 그런 거 모른다고. 난 리먼이 어디 산지도 몰라. 나는 이렇게 변화를 주려면 급격하게 끝내버려요. 딱 잘라가지고. 그냥. 네, 그걸로 해서 오늘하고 내일은 딱 끝나는 거예요. 일종의 섭다리를 지났으면 섭다리를 불질러 버리는 거야. 다시는 돌아가지 않게. 나도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뭐 돈을 위해서 막 쫓아다니기 싫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 그럼 편하게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대부업 쪽으로 온 거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렇지. 갑자기 안 와. 사촌으로 이렇게 오는 거야. 5년쯤 했을 때 시지프스 바이굴리기처럼 똑같은 뭐 빌라나 아파트나 유치권이나 지분이나 이런 걸 무한반복하는 나를 봤어요. 그러니까 캐파가 안 커지는 거야. 어떻게 100억짜리로 못 넘어가지? 이걸 고민했어요. 아니, 왜 계속 뭐 몇십억, 몇천만 원짜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냥 왜 100억짜리로 못 넘어갈까?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한번 글로 써보자. 그래서 이제 글을 쓴 게 부동산 경매비법이에요. 근데 책을 써보면은 진짜 놀라운 게 독자가 얻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얻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냥 인생 전반이 딱 관조가 되면서 거의 돋보기로 그냥 태양빛을 모으듯이 불꽃이 일어나. 이제 그 책을 하나 남기면서 그러면 나보다 더 뛰어난 이제 멘토를 찾아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아는
컨설팅 꽤 잘하는 사람들이나 경매 좀 잘하는 사람들, 뭐 변호사도 만나보고 세무사도 만나고. 왜 그러냐면 책이 없기 전에는 그저 경매꾼 뭐 아무도 알아놔주죠. 그냥 경매꾼이라는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 라이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리빠 끌고 가서 법원에 가서 돈만 주면은 1등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책을 하나 있으면 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누굴 만나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만나보면은 나는 이럴 줄 알았어요. 아유, 그동안 고생했어. 그 돈 가지고 그런 거 하나? 이거 한번 해보지? 이러는 사람을 만날 줄 알았어요. 모두가 나보고 대단하대.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쭉 한 1, 2년 방황해보니까 아,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부동산 경매로는 크게 성공을 못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경매도 일종의 투쟁이기 때문에 전쟁은 아무리 잘해도 100점 100승을 못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동산 경매를 했다가 끝에는 몰락하냐 하면 그 같은 판례들을 가지고 해보니까 어느 선까지는 돼요. 근데 진짜 100억대 물건에서는 판례가 뒤집혀질 수도 있거든. 거기서 가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아마 13번째 싸움했으면 졌을지도 몰라. 적당하게 치고 빠지는 게 인생에서 필요해. 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극을 받은 게 이제 그때 책을 한 권 또 읽어요. 내가 기가 얕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 바로 또 해봐야 돼. 네. 사토 도묘에 지금 당장 롤렉스 시계를 살아야. 그럼 거기에서 뭘 주장을 하냐? 신상. 새 것, 가슴 떨리는 일을 하래. 그 우리는 맨날 중고만 샀잖아. 부동산 경매가 뭐야? 헌거잖아, 중고잖아. 그러니까 가슴이 안 떨리지. 아, 그래? 그럼 신축을 해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돌아가요. 그럼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그러면 경매는 이제 접자. 뭐 접을고 말 것도 없지. 나는 브로커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니까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고 이제 그럼 대부업 해야지. 이제 이게 딱 10억 갖고 시작하면 연이죠 39%니까 못해도 3년에는 더블 되겠더라고요. 10억이 3년 후에는 20억. 또 3년 후에는 40억. 또 3년 후에는 80억. 또 3년 후에는 160억. 금방 돈 벌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딱 낙찰받은 내 건물 밑에 피렌체 대부 딱 써놓고 지하실에 이제 딱 혼자 사장 노릇을 하는 거야. 또 어느 날 인천에 빌라 업자가 또 찾아와. 한 둘이서 이렇게 추석 앞두고. 그래가지고는 빌라 지을 땅을 샀는데 5억만 빌려주래요. 그래서 쭉 가봤더만 아니야. 이거 평당 500짜리야. 딱 보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래갖고 3억 5천을 줘. 5억은 도저히 안 된다. 3억 5천 빌려간 애들이 그걸 잘 지어서 잘 분양했으면 큰 문제 없잖아요. 근데 지어 못 지어? 못 지어. 사채까지 얻어와서 신용이 깨서 PF가 안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또 경매 넣어야지. 건축 허가를 받은 땅인데 경매 넣어. 그러면 내가 그때도 한 13억 4억 견적을 때렸는데 감정은 17억 나왔나? 근데 진짜로 인천은 또 한 번 떨어지면 30%인가 그럴 거야, 아마. 30이죠. 예. 그래갖고 또 내 돈이 날라가게 생겼네? 그럼 어떻게 해? 또 울며 겨자 먹기로 16억 4천인가 17억 얼마에 또 낙찰 받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놈들이 10원도 안 들고 샀더라고. 사채로. 그래가 또 1등 했지. 1등 했는데 내가 빌라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지. 대출이자만 이제 한 달에 600만 원. 내가 한 12억 빌렸을 텐데 한 달에 600만 원이야. 근데 이제 짓기 싫으니까 한 1억이든 2억이든 붙여서 매각을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또 건축 허가가 나온 것은 경매로 낙찰이 되면 허가권이 변경이 돼요. 해주게 돼 있어. 행정 판례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건축가 직원이 안 해주는 거야. 뭐 지역사회라 약간 껄끄러운 게 있나 봐. 뭐 해줬냐 얘기를 하겠지. 그래가지고는 몇 번 설득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구청장을 피고로 만들었지. 그래서 소송해서 이겼지. 이겨서 가져오고. 2년 넘게 갔죠. 온갖 사람 다 만나봤지. 땅을 팔아보려고. 그런데 안 팔리니까 이제 짓게 돼요. 내가. 한 번도 안 지어본 놈이. 지하 1층 지상 6층 35세대. 그냥 빌라가 아니네요. 사이즈가 있지. 엄청 크네요. 50억짜리야. 나도 그거 처음이었어. 내 땅값 6억 뽑아오려고. 그래서 지었어, 진짜로. 지었어. 지어가지고 진짜 고생했지. 그래서 그게 또 빌라 건축인데, 나올 책인데 출판사가 건물주하고 꼬마 빌딩이 안 팔리니까 찍을 생각을 안 하네. 여러분들 좀 사줘봐요. 그 전에 또 하나 꼬마 빌딩을 또 지어. 그 중간에? 중간에. 그건 그대로 가고, 돈 받는 채권 회수잖아. 그리고 이제 한 2년 전에 이제 뭐 경매 좀 한다는 후배한테 안양역 앞에 단독주택 지분을 추천해 준 적이 있어. 그러니까 지분을 낙찰시켜 줬는데 재개발도 안 되고 어쩌고 흐지부지 되니까 이제 이걸 나보고 이제 사가라는 거지. 내가 뭐 죄 있어. 소개만 해준 죄인데. 그래갖고 뭐 자기는 뭐 원금의 이자까지만 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귀찮으니까 경매 넣어라. 그래 경매로 내가 낙찰 받을게. 뭐 이래저래 귀찮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경매로 낙찰 받아가지고 아예 고시원으로 지어. 1층은 주차장, 2, 3, 4층은 한 달이 며칠이지? 30일이? 30일이지. 그러면은 방이 30개면 방 하나가 월세가 40만 원이면 매일 40만 원씩 생기지. 괜찮을 것 같았어. 그래서 방 30개짜리
1층에 10개, 2층에 10개, 3층에 10개, 4층은 주인 세대. 네. 그래갖고 이제 그 근생 빌딩으로 해서 고시원으로 아예 지어요. 당연히 만실 되지 또 우리가 또 현수 막 걸고 막. 만실. 우리는 만실. 처음 하는 건데. 그렇지. 우리 마케팅 내가 홍보부장 했다는 노조 홍보부장. 막 블로그도 엄청 잘해. 저보다 잘하실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하냐 이게 잠실 고시원 있잖아 17개. 네. 안양에 30개 있잖아. 이걸 다 할 수가 없어 혼자서. 하루는 이쪽 가고 하루 이쪽 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방 하나나 두 개를 문을 열어놔 아예. 누가 요즘 들어와 자지도 않잖아. CCTV 다 있고 해서 열어놓고 전화 오면 알아서 봐라. 알아서 보고 살만해요. 네 살만해요.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 있어. 계약서 내가 내일 가지러 갈게. 다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하고 두 개를 이제 관리하는데 그것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네. 땅값이 7억 5천, 건축비가 7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14가 한 15억이 들었나 보다. 월세가 이제 1,200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네. 월세가 1,20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계산법으로는 이거 21억이다. 부동산 딱 내놓지. 21억에. 그런데 말입니다. 고시원은 이렇게 21억 가진 사람이 안 해. 그렇죠. 그걸 몰랐어. 나만 생각했어. 고시원은 그냥 돈 약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임대차로 상가를 빌려서 한 2억 들여서 수익을 내는 구조라. 현금으로. 예, 그래갖고 한 5천 권리금 붙이고 팔고 이러는 거지. 건물을 통으로 사고 이러질 못 하더라고. 그래서 또 실패를 해. 근데 어떻게 해, 뭐. 삶은 계속 돼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운영해. 그러다가 이제 아들 뭐 군대 제대하니까 월급 조금 주면서 야, 너 해라. 자. 그리고 그냥 인천에 또 빌라 지어야 되니까 내가 바빠. 그럼 세 개가 지금 현장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다 좋아. 그런데 이제 점점 경쟁자들이 생겨요, 이제. 오피스텔들이 막 생겨,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뭐 보증금 뭐 500에 뭐 50이나 고시원 뭐 보증금 뭐 50에 20이나 뭐 40이나 임차인 입장에 별 상관이 없거든. 그러면 이제 딴 데로 가기도 하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공실도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부동산에서 전화 와가지고 알고 있니? 그래서 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수용된다는 거야. 지금도 아마 안 됐을 거 수암천 도심재생 프로젝트인가 거기에 전국을 상대로 하고 공모를 했는데 안양시에서 한 1등을 해보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내 땅까지 다 들어가. 안양역 값이 낙후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수용된다고 해서 차라리 수용된 게 낫겠더라고. 하나님 수용 당해봤잖아요. 어차피 매매야 그것도. 그것도 매매라고. 어차피 내 거 안 사가는데 국가가 사가면 나쁘지 않겠더라고. 네. 그래서 나는 그냥 주는 대로 받고 나와야지. 이랬는데 이게 또 2년이 흘러요. 왜냐하면 거기가 한 3,000평 되는데 1,500평쯤 되구나. 근데 지주가 한 19명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금방 될 것 같은데 찬성파 반, 반대파 반이야. 내 건물만 새 거예요. 거의 신축이. 다 없어 나머지는. 그래서 이제 이거 필요 없다고 수용되면 그냥 돈 받고 나가는 거예요. 해도 안 믿는 거죠. 평생을 거기서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토지주 대책위원장을 해야 되겠다. 할 수 없잖아. 이거 가만 놔두면 이거 죽도 밥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5명의 토지주의 추대를 받아서 토지주 대책위원장이 돼. 그럼 이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네. 19명 중에 5명이 지지한 소수파인데 뭐 14명은 인정 안 하지만 14명 중에 한 4명은 절대 반대고 나머지는 이제 약간 중도층 요거 이제 그래서 헤게모니를 이제 어떻게 제껴야 되잖아. 치열했어.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하잖아요. 유튜브는 학고 유튜버지만 유튜브는 하잖아. 네. 그래서 이제 안녕하십니까 수암천 토지대책위원장입니다. 딱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합의는 이러고 뭐 수용은 이러고 이제 했던 경험 뭐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를 해서 시청 공무원을 비롯해 토지주들한테 링크를 다 보내주지 문자로. 그러면 이게 또 영상의 힘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 공신력 생겨. MBC 느낌, 뉴스하고 비슷해져. 그게 급격하게 헤게모니가 좀 쏠리는 거야. 그래야 결국은 2000년에 보상이 시작돼서 1등으로 바꿔 나왔지. 그래서 결국 팔렸어. 거의 한 20억 받고. 와, 진짜 다이나믹하네요. 나 진짜. 똑같은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아파트만 하는 분들은 이런 경험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내가 바보지. 그러니까 그런 걸 했어야 돼. 갭 투자. 전혀 몰랐어.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거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어차피 운명은 그 결정으로 어느 순간을 맞아요. 네. 맞아서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맞서고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멘토가 있으면 좀 좋죠. 멘토가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자본을 어차피 가지고 아니면 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A라는 곳에 하냐 B라는 곳에 하냐 어떤 투자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투자의 세계에서는 완행열차와 급행열차가 있지 가기는 간다.
근데 이게 급행 열차를 타고 목적지를 갈 건지 완행 열차를 타고 갈 건지 이걸 하는 건데 나는 이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내가 해보다 보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건물주가 좋은 점이 좀 있을까요? 가오지. 아, 가오. 주변에서 좀 인정을 해줍니까? 그냥 빗자루질만 해도 멋있게 봐. 아, 젊은 사장이 저러니까 성공했지. 그때 좀 약간 어깨 뿜뿜 하시겠네요. 그게 다야. 인생은 존중받으려고 하거든. 네. 그게 다지 뭐. 사실 안 좋은 점은 별로 없어. 이게 자기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가고 갖고 있으면 안 좋은 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성격이 네. 또 이렇게 약간 뭐랄까 느슨하다나 뭐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안 맞는 거지. 그 외에는 뭐 건물주가 그렇게 문제 있나? 어떤 성향이신데요? 나는 자유로운. 나는 그냥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그냥 모터사이클 타고 돌아다니고 그냥 그런 좀 성격이거든. 그러니까 좀 이게 안 맞더라고. 그럼 평상시에도 좀 많이 돌아다니세요? 그러니까는 인천에 집 지었다가 또 용인에다 집 지었다가 집을 나가면 돌아오기가 싫어. 왜 돌아가야 되지? 거기 적당한 곳에 또 텐트 치고 살면 되지. 가정이 있으시니까. 이혼당할 해. 최대한 나의 이제 성질대로 살고 있잖아. 지금은 그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으시겠네요. 멋있죠? 아, 투자할 때 투자하고. 너무 멋있지? 유튜브 찍을 때 찍고. 이제 뭔가 보여, 이제. 뭔가 보여. 책 쓸 거 있으면 또 쓰고. 일기를 매일 쓰잖아요. 네. 지금 15년 차인가? 저를 바꾼 것은 사실은 일기예요. 20살 때 공장 노동자를 하는데 종업원이 한 600명 되니까 그리고 공장이 커요. 이렇게 몇만 평 돼. 네. 그러니까 식당까지 가려면 막 뛰어가야 돼. 뛰어가서 이제 밥을 먹고 돌아오면 이게 공장 노동자들이 피곤하니까 공장 바닥에 박스를 깔고 낮에 잠시 자요. 그렇죠. 그 점심시간에. 그걸 이쪽에 25명, 이쪽에 25명 작업복 입고 반드시 누워있는데 20살에 내가 딱 봤어요. 나는 저기다가 나를 못 눕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저 나이 될 때까지 저기에 눕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20살에 내가.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어.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게 이제 모터사이클에 부품이 납품되면은 금속끼리 흠집이 나지 말라고 철진한 신문으로 이렇게 싸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어디 보게 돼요. 점심시간에. 남들은 자고 있으니까 나는 자기 싫으니까 이렇게 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봤는데 일기를 10년 쓰면 훌륭해진다든가 아니면 뭐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일기를 10년 쓰라든가 뭐 아무튼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 그래서 뭐 일기를 10년 쓰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로 문방 와서 일기장을 3권을 사죠. 바로. 바로.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써요. 근데 그때 노동자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냐면은 6시 반쯤 일어나서 통근버스를 타고 공장에 가서 아침부터 밥을 줘요, 거기는. 잔업까지 하면 9시에 끝나. 그러면 이제 마산 가는 통근버스를 타고 도착하면 9시 반. 마산에서 체육관에서 이제 그때 막 우리 성룡 막 이런 거 막 무술 좋아할 때니까 중국 무술 너무 배우고 싶은 거야. 성룡. 근데 우리 아버지 기한 씨한테는 그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한 짓이 체육관에 등록하는 일이었거든. 그러면 이제 11시 반까지 운동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진해 가는 막차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오고 이런 시간인데도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도 안 빼먹고 쓰는 거예요. 일기를 그래갖고 한 3, 4년 쓰니까 당연히 생각이 깊어지면서 그냥 뭐 이렇게 노동조합 소식지를 노보라고 하는데 회사는 사보라고 하잖아요. 네. 내가 거기에다 뭐 글도 몇 개 올리고 하니까 또 내가 글빨이 있잖아. 그럼 뭐 글도 몇 번 실어주다가 이제 홍보 부원 됐다. 그래서 꼬이는 거야, 인생이. 그래갖고 이제 국가보안법 딱 수배되고 압수수색이 되니까 일기장이 6년치가 쫙 나왔는데 뭐 거기에 잡아다가 줘서 꾸밀 것도 없어. 다 써져 있으니까 오늘 누구 만났고 경남대학교 집회 가서 뭐 노태우 정부 타도를 했고 또 뭐 서울도 자주 와. 연세대 뭐 서울대 내가 안 가본 데가 없어, 대학을. 그래갖고 막 하고 전국 노동자 대회에 가갖고 뭐 했고 뭐 딱 2년 만에 재펴놓으니까 딱 이미 조서가 꾸며져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일기는 그대로 안 썼다가 41살이 되던 해 2007년인가 그때 은근히 내 인생이 소설 같은 거예요. 이게 작복이 심하다니까. 소설 같아요, 제가 봐도. 은근히 소설 같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가만있어 내 일기를 나중에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먹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극한직업 건물주라든가 꼬마 빌딩이 소설 형식의 일기 같잖아요. 근데 일기 자체야. 그냥 일기 자체예요. 그리고 나를 그냥 3인칭으로 마이크를 써. 그거 그냥 갖다 출판사에 주면 책이야. 보통 그런 공장이 있다라든지 이제 좀 생활이 안정이 되면 이게 루틴한 일상이 조금 반복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치. 그럼 그 일기 쓸 거리가 좀 있습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 블로그도 처음에 하면은 뭐 그게 콘텐츠가 없어서 고민하잖아요. 네.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똑같은 일을 쓰지만 점점점 관찰력이 깊어지고 넓어져. 지금은 몇 시간을 써야 되냐면 재수 없으면
4시간을 쓴 적도 있어요, 일기를. 자,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면 커피 한 잔 끓여서 들고 서재로 간단 말입니다. 컴퓨터를 켜요. 그럼 이제 어제 이야기를 하잖아. 어제 상암동에 뭐 미디어 센터 가서 후레인 TV에 출연했다. 그리고 보통 사람 출연해서 커피 먹고 촬영하고 재밌었다. 끝. 의식 흐름대로 이어지는 거지. 나는 왜 여기에 오게 됐을까? 그 사람도 어떻게 이 영상을 보게 됐고, 우리는 그러면 뭐 빅벤의 시계탑과 시계탑 종직이와 시계포 주인처럼 모르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쭉 써가는 거죠. 써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즈니스에서는 어제 그 사람한테 이 얘기를 이렇게 전달이 됐을까? 그때 전화를 하는 거. 뭐명했다가 아침 10시쯤 되면 전화를 하는 거죠.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해 봤어. 그러니까 일기 쓰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비즈니스에도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야. 어제는 그냥 어떤 그 분위기나 그런 거에 스쳐 지나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놓쳤던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나는 나를 지금도 이렇게 좀 세우는 것은 일기다. 그리고 일기를 그렇게 쓰다 보면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계속 창작을 할 수 없잖아. 그러면 아예 그냥 진실되게 살자. 이렇게 되더라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습관과 꾸준함에 그렇죠. 괜히 뭐 대단한 의식을 하는 것처럼 그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방배동에도 집이 있잖아요. 방배동 앞에 잤다가도 눈 뜨면 한 3시, 4시면 서재로 용인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야. 그걸 미루기가 싫은 거야. 이틀쯤 미루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거지. 이미 루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 이게 나를 잘 되게 할지를 아니까. 결과물이 나왔잖아. 이걸 포기하면 나는 안 될 걸 아니까. 실제로 또 결과물이나 퍼포먼스가 나왔고. 그럼요. 앞으로 더 대단할 건데. 개인 박물관에 막 김 선생의 일기가 막 쫙 있고 막. 지금은 이제 3권밖에 책이 안 나왔지만 전집이 돼가지고 막 컬렉션이 되는 거지. 이제 세트로 사야 되네, 나중에. 그렇지. 전집, 위인전. 그거 빠지면 막 짜증나는 거야. 중고책값이 막 팡팡 뛰고 막. 그래서 그렇게 글을 열심히 쓰시는군요. 그거 나를 세운다니까, 당당하게. 그러니까 전에는 약간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나중에 끝나고 나서 오픈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진행하는 것도 오픈하는 이유가 그래, 방해하려면 방해해라. 그조차 스토리다. 지금은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뭐 어떤 역경이 생겼어. 즐겨, 이제. 이것도 주인공이 또 어떻게 기발한 방법으로 지금 헤쳐나갈 건지. 우리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다주택자분. 맞아요. 예.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이 이제 네. 제일 많으시거든요. 이런 책은 좀 꼭 봤으면 좋겠다 하는 추천해주고 싶은 책 같은 게 있으실까요? 여기는 진짜 그렇더라.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만 네. 출연시키더라고. 네. 진짜 추천한 책 내가 몇 개 해줘야 되는데 알 거야 아마. 트럼프의 자서전 아트 오브 딜. 거래의 기술. 거래의 기술. 그다음에 돈키호테. 돈키호테가 뭐 이렇게 뭐 미치광이 영감이 한 그런 게 아니야. 두꺼운 걸 읽어보면 정석으로. 네, 정석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냐, 어른들을 위한 동화야. 자기만의 세계에서 불굴의 의지로 가는 거야. 모든 걸 도전하고 투자자는 자기의 세계가 다 있다고. 여러분도 다 있을 거야. 아파트라든가 뭐라든가.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데 모든 문제가 있지. 그럼에도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가려는 마음이 우리에겐 필요하다고. 난 돈키호테를 읽고 나서 망한다는 거에서 두려움이 없어졌어. 망하는 게 제일 두렵잖아, 사실 투자자들에게는. 네. 근데 그런 것도 의미가 없더라. 투자 시장에서 이렇게 탈락되는 거. 그거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것도 한때더라, 그러니까. 질 수도 있는 거지 뭐. 슬프잖아요, 그러면. 그럼 경험을 파면 되잖아. 리먼 브라더스 정통으로 맞으면 막 아프고. 그거 어때? 그것도 운명이지. 재물운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사고한다, 뭐 계획한다 하지만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운의 영역 같아.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조심하고 나쁜 인자들은 배척을 하고 나쁜 조건들을 배척을 해도 안 될 건 안 된다. 그게 이제 리먼 브라더스 같은 거잖아. 네. 그때 무너진 시장 참여자들이 뭐 잘못했어? 똑같은 거지. 그러면 언제냐? 이게 타이밍이 있잖아요. 타이밍이. 우리가 그때 경매할 때는 9시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 인천의 다세대 빌라가 낙찰률이 50%도 안 된다고. 그럼 언제야? 그게 부동산 할 때잖아. 우리는 아무 때나 지금 하고 있다고. 쉴 때와 들어갈 때를 알아야 되는 거지. 쉴 때와 들어갈 때. 지금 미국 시장에 들어갈 때잖아. 곱하기 3? 3배. 티켓. 800억. 800억 내 벌어올게. 그전에 몰랐다니까. 어. 우리가 역사를 밀고 간다고 생각했다고. 파도조차도 밀고 간다고 생각했다. 젊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 내가 내 그림을 만든다. 그렇지. 내가 더 많이 낙찰을 받고 하면은 수익률이 높고 그럴 줄 알았다는 거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 흐름의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사냥을 하잖아요. 사냥을 하면은 옆탄이 총알이잖아. 적게 갖고 가면 엄청 불안한 거야. 많이 갖고 가면 또 많이 잡을 것 같지. 난사를 해가지고 또 못 잡아, 어차피. 똑같구나, 둘이. 똑같아. 그래서 하나하나 다박다박 잡아야지. 뭘 잡으시는 거예요? 꿩 잡죠. 고라니 잡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걸 쏴서 잡는. 내가 좀 잘 쏴. 야, 가죽 100개 봤어? 그 동물이요? 응. 아니요. 그래. 그런 사람이야. 뭐 잡는 거 그래 좋아하잖아. 줄 사람도 없고. 네. 근데 이제 왜 사냥을 가냐면 이제 나는 일단 총은 좋아해, 총을. 총이 굉장히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것 같아. 아, 그렇죠. 직선, 예, 총열의 직선과 개머리판의 곡선이 난 아름다워. 그리고 화약 냄새가 좋아. 그래서 가, 사실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니까. 수련 면허를 따고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아서 사냥하는 거니까. 그러면 겨울에 가면 뭐가 좋냐? 막 영하 7도, 9도 막 그런 데서. 혹한기 훈련도 아닌데 다녀. 아, 추운데. 어. 산속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애들 저벅저벅 나 혼자 걷잖아. 네. 사실 총이 없으면 무서울 거야. 총이 있잖아. 세상 두려울 게 없어. 그 가면은 이제 1년 동안 지나온 것들이 또 떠올라. 산속에 생각하는 거야. 걷는 게 가장 깊은 사색이라고 하잖아. 네.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잡는 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 맥락이 바뀌는 게 사냥은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자체가 이제 신청을 해야 돼. 이번에 뭐 옥천군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럼 나는 옥천은 연고도 없어. 펜팔한 여자도 없는 데야. 네. 근데 옥천으로 가는 거죠. 네. 옥천에 가서 여관전도 잡고 뭐 모르는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완전히 맥락이 바뀌잖아. 그러면서 그 옥천군의 시골집들 보면서 거기도 내 또래 사람이 살고 있고 엄청나게 깨닫는 게 많은 거지.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나는 또 무엇을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 추운 데서 갔다 오면은 이제 딱 서초동 들어오잖아. 이렇게 도시 냄새가 타이어 냄새, 매연 냄새, 돈 냄새 같아. 산속에서 막 있다가 오면 딱 서초동 오면 에너지가 막 자본주의 냄새. 이 맛이야. 올해 사냥은 여기서 하자 막 이런 거죠. 그 기분 때문에 하는 거지. 안 해본 사람들 맨날 방구석에 있는 사람들 이해를 못해. 아, 저 같은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해. 근데 전혀 다른 세계에 다른 사고를 갖게 돼. 도구가 다르면 생각이 다르잖아. 아, 그래서 투자의 고수들이 경험을 많이 해보라고. 그럼요. 그래서 여행을 추천하고, 응. 맛집 가는 걸 추천하고, 응.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나는 먹는 건 잘 모르니까 네. 사냥, 뭐 요트 이런 거래. 왜 그러냐? 어울리질 못해 난 사람들하고. 왜? 엄청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럴까 했지. 안 그래. 왜 그냥 골프를 가려면 딱 4명이 해야 되잖아. 그렇죠. 시간 맞춰야 되잖아. 네. 그 시간에 쳐야 돼. 한 번 쳐봤거든. 캐디는 갈아가고 막 골프장을 다 사고 싶어. 짜증나는 거야 뭐. 아, 순서가 있으니까 뒤에 뒤에는 공 맞을 것 같고. 뒤에 오니까. 그리고 또 공을 쳐놓고 또 주스로 가네. 우리 시골 애들은 그냥 오면 안 돼. 뭐 이렇게 갔으면 꽁이라도 잡아야지. 그래서 내가 골프장 사기 전에 안 한다고. 요트는 언제 타세요? 여터는 이제 2014년도까지 탔지. 그리고 이제 또 사야지. 한강에서. 한강에 모터보트를 내가 또 딱 탔지. 멋지게 놀았다니까. 이 넓은 한강을 왜 사람들이 안 하는지 몰라. 40억 아파트 살다가 죽을 거야. 그거 팔고 20억짜리 살고 20억으로는 2억으로 요트 사고 18억은 평생 먹고 써도 되잖아. 나는 그런 일을 좀 해주고 싶어. 우리는 압구정 현대로 이렇게. 그거 갖고 영끌이 갖고 40억짜리 사갖고 그래 봐야 뭐 동네 맛집 가서 닭다리나 뜯겠지. 우리는 그 모터보트에서 딱 치킨집에 전화하고 배달 딱 시켜갖고 계류장에 배 대고 딱 먹고 이러지. 뚝방에서 한강을 보는 거하고 강 가운데서 밖을 보는 거하고 시선이 달라. 아, 그러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내가 또 한번 할게. 그때 한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좀 벌어야 되겠지. 바쁘시네요. 많이 벌어야 되고, 또 많이 써야 되고. 그렇지. 쓰려고 보는 거지. 멋지게 사십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왜? 한 번뿐이니까. 난 그래서 사실 미안한데 막 이렇게 나도 부동산 스터디에 글도 올리고 하잖아. 근데 물론 맞아. 집이 진짜 소중하고 한 채는 맞지. 근데 그게 마치 인생의 숙제인 양 그래서는 안 돼. 형편에 맞게 집을 좀 마련하고 나머지는 인생을 좀 즐겼으면 좋겠어. 빌라면 어때고 뭐. 좀 썩다리 아파트면 어때? 인생 다 망가져가지고 5, 60대 돼가지고 새 아파트면 뭐 할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우리는 아크로 리버파크에도 살아야 되고, 건물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외제차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다 있으면 더 좋지. 근데 그렇게 안 돼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그럼 더 하고 싶은 게 또 있으세요? 호텔 지금 허가 진행 중이고 네. 호텔 드라이브인 무인 호텔이라고 가봤어? 아니요? 이게 딱 요즘은 1층은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2층이 객실인 딸랑 호텔이 2층짜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모텔이지. 그게 드라이브인 모텔인데 그걸 이제 내가 코로나 시대라서 그거 하고 그 지하에는 100평짜리 50세 이상만 입장하는 물론 여자는 커트라인이 없어. 50세 이상만 입장하는 디스코 클럽. 아, 디스코 클럽. 라이브. 그거 명물로 만들려고. 매주 유튜브로 하면 또 전국에서 또 이제 50대 이상의 돈 있잖아. 네. 영감들이 할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호텔도 잘 되겠지. 예약해야 될 거 아니야. 술 먹고 운전할 수 없잖아. 뭐 호텔 숙박도 차고 클럽도 활성화되고. 아,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그것도 도구가 있으니까. 내가 드럼을 치잖아.
네. 그리고 밴드 활동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연장선에 뭔가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사고가 달라져. 근데 실제 50대 이상 갈 데가 없어. 7080도 다 사양산업이잖아. 다 집에 가서 이제 막 밥 세끼 얻어먹으려고 구박 듣고 이렇게 된다고. 그건 아닌 거거든. 근데 이 인생이 앞으로 길다고. 그래서 그런 공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김종훈 교수가 뭐 노인을 위한 그 야한 그 만화 그린다 했잖아요. 난 그렇듯이 나는 영화로 부동산 경매 에로 영화로 50대 이상용이야. 그래서 이제 회사 이름도 몬플릭스. 아직 상표 등록은 안 했어. 몬플릭스 해갖고 주식도 상장하고 네. 안 되면 어때? 우리 배당을 엄청 해줄 건데 잘 되면. 그래서 부동산 경매 에로 영화. 그래서 부동산 경매를 이제 스터디에서 하거나 이게 뭐 인터넷으로 배우는 시대는 지났어. 에로 영화를 보면서 배우자는 거지. 낙찰 받았고 문 열었는데 첫사랑 여자야. 이렇게 살려고 떠났니? 뭐 이러면서 과거 회상하면서 갈 때 갈수록 가가지고 경매판에서 그런 사건들이 많거든. 할 일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200년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늙을 시간이 없어. 늙을 시간이 내가 바쁘네요. 엄청 바빠. 남자 나이 50에 이혼하자 운동본부장이잖아. 왜 이혼을 장려하십니까? 50까지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네. 50 이후에는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좀 살자. 그런 거지. 근데 와이프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 이혼시켜 주는 거지. 아, 서로 이제 각자. 그러지. 그래갖고 퇴직금 딱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왜 남자가 50에 해야 되냐면 60에 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자기도 이제 이렇게 생산수단이 없기 때문에 노년이 비참해져. 그래서 50부터는 악착같이 부동산 경매 여러 영화를 보면서 경매 투자를 해서 늙어서 큰 문제를 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이게. 하나의 문화운동으로 쭉. 아, 이렇게 그냥 자포자기 에라디아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막 욜로 막 그냥 돈 쓰고 다니고 그냥 월급 벌어서 다 쓰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시는 또 한 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또 조언을 해주신다면. 인생 짧아요. 훅 가요. 나는 그런 걸 많이 봐, 나도. 유튜버도 많이 있잖아요. 네. 모든 것을 막 희생하면서 뭔가 돈을 벌다, 이런 건 나도 반대하는 입장이야. 밸런스는 있지. 그런데 20대, 30대는 없는 게 당연한 거고. 나도 28살에 서울 올라왔다. 980만 원 올라왔다니까? 내 아내가 있고, 3살 된 아들이 있고, 반지하부터 시작했어.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똑똑해서 인풋 아웃풋을 바로 해. 그래서 더 문제야. 근데 인생은 살아보면 변수가 너무너무 많아. 또 좋게 일어날 변수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포기하고 이런 거 의미가 없어. 그래서 뭐 해? 월급 다 가지고 뭐 해서 놀아불고 써버렸어? 거기 가서 뭘 배울 건데? 그게 즐거움이라고, 나 그게 즐거움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 약간 핫하긴 하지. 스마트폰 때문에 인스타하고 페이스북하고 뭐 잠시 올리니까 좋아요. 다 허상이야. 미디어 영상과를 가니까 공부했잖아. 소셜 미디어를. 네. 다 허상이에요. 좋아요가 많고 해도 내 편 아니야. 내 안에 쌓인 것만이 내 거야. 젊은 사람들은 지금 뭔가를 해야 돼. 지금 할 수 있는 거. 제일 쉬운 걸로 이불 개라가잖아. 이불 개고 일기 써. 10년만 써봐. 자기의 그런 불철잠을 차마 적을 수 없을 거야. 어제 이야기를 아침에 쓰면. 대표님이 생각하는 돈은 뭡니까? 돈.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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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까지 자유롭게. 영혼까지 자유. 그 돈의 크기는 아니야. 일단 돈은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요. 처음부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세금이나 뭐 대출금이나 추징 안 당하고 그러니까는 내가 영상 찍고 싶은 거 찍고 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어느 날 은퇴한 노인처럼 살고 있더라고. 조용하게. 그 정도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돈을 왜 버냐? 그건 게임이지. 아, 이번에 이게 맞을까? 해보고 싶은 거야. 이번에 이게 호텔 지으면 이게 100억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어볼까? 그럼 전화해. 은행에. 장 과장 50억 되겠나? 뭐 이렇게 해줘. 아, 됩니다. 돈이 있습니다. 뭐 알았어. 그렇게 해보는 거야. 해보는 거야. 안 되면 어떻게? 안 되는 거지. 돈이 그런데 필요한 거지. 일종의. 명리학에서 재물운이 그거래. 재물운이 많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무한정 돈이 많다가 아니고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을 정도로 불편하지 않을 돈이래. 그러면 이 사람이 문방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의 재물운은 문방구 창업비겠지. 근데 뭐 이 사람은 뭐 그게 아니야. 무슨 최고의 전기차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이 재물운이 있으면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재물이 필요한 거지. 들어온다는 거지. 나도 이렇게 생각하기까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내 주머니에 3천만 원이 생기면 1억짜리 빌라 낙찰받아서 7천만 원 대출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 그러고 나서 한 20년쯤 흘러보니까 그럼 그때는 정말 운이 좋았다는 거지. 돈도 잘 벌었단 말이야. 근데 잘 번 것도 아니야. 자본주의에서 보면. 그냥 내가 우리 시골 동네 친구들에 비해 잘 벌었던 거지. 뭐 이걸 황당무계하게 벌어갖고 버닝썬 가서 막 샴페인 터뜨린 거 아니잖아. 우리 사이즈에서 잘 벌었던 거야. 쪽팔리더라고. 그건 아니거든. 근데 어쨌든 간 그랬어. 근데 생각하니까 그러면 뒤집어서 다시 과거로 갔을 때 어차피 운
물 들어왔었단 말이야. 네. 그러면 노 저었을 때 10배로 튀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안 했을까? 어차피 그때 장 좋았잖아. 이거다. 생각을 크게 해야 돼, 생각을. 생각을 키워야 돼.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져. 무조건 사이즈를 키우는 거야. 그러면 못해도 중간은 가도. 근데 이 사이즈를 키워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필요 없어. 판단해야 된다. 어차피 망하면 치킨집 하다 망하나. 호텔 짓다 망하나. 근데 뭐 하다 망하는 게 폼나. 건물 짓다가. 그래. 나 호텔 하다 망한 사람이야. 이거 하고 치킨집 하다 망한 사람이야. 어차피 망하긴 망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이즈가 커지니까 땅을 사도 막 3,000평 이런 거 사는 거야. 거기다가 막 호텔이 1,000평이야. 좀 이따 구경 와봐. 한쪽에서 한쪽 달리기가 70m의 건물이. 뭐 이런 동네 이런 건물도 아니야. 어딘데요, 지역이? 용인. 기다려. 그 정도야. 그걸 지금 하고 있어. 역사가 이루어진다. 유튜브에 또 찍어서 자랑할 거 아니야. 올라오겠죠. 알긴 아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다 때가 있고 그럼요. 기회가 있고. 그럼요. 20대, 30대에 바로 뭘 얻을 수는 없다고. 일종의 그 바닥 따지기 내공이 있어야 돼. 압축의 시간인 거야. 근데 유튜브 보면 막 이렇게 2, 3년 만에 푹 이렇게 성장한 분들 되게 지복이라고 인정해야지. 그 친구도 그 안에 뭐가 있었어. 운이 7알이든 8알이든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막 되는 것은 운의 영역인 것 같아. 누구나 요즘 특히나 세상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막 쉽게 돈 벌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특히 부동산 쪽은 등기부 까보면 대출이 많기 때문에 거의 그건 내 것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문고리만 내 거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자극적으로 만드는데 나는 이제 그런 걸 못해. 성격 자체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학고 유튜브로 있는 거지. 학고 유튜버인데 지금 되게 잘 되고 계시잖아요. 서학개미로서. 너무 난리 났어. 주식 투자는 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몰랐고 나는 한국 경제를 조금 안 좋게 생각해요. 국가가 나빠서가 아니라 반기업적이야. 국민 자체도 자본주의를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제 이게 달러를 미국 자산을 좀 투자해야 되겠다는데 그 방법을 몰랐어요. 네. 방법을 모르다가 작년인가 이제 그러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계좌를 만들고 1억 원을 넣어놓고 아들한테 이제 야 네가 해라. 잘 되면은 7대3 하자. 그때만 이제 그 한참 고가 때 해갖고 지금 막 마이너스 막 70%짜리가 그거예요. 근데 그때 한 8천만 원을 팔고 2천만 원 너무 손해 났으니까 놔뒀어요. 그냥 계좌 유지용으로. 그러다가 2달 전에 저는 블로그를 볼 때 뭐 이렇게 맛집, 여행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잖아요. 다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니고 약간 젊은 애들 중에 인사이트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뭐 자기 일도 잘하면서 이렇게 뭐 주식도 한다든가 좀 약간 레벨이 높은 애들. 걔네들 한두를 지표로 삼아놔. 이렇게 이웃을 해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블로그 앞에 프로필을 쓰잖아. 이렇게 뭐, 나 같으면 하늘을 울어도 좀 부끄러운 어깨를 뭐 이렇게 쓰잖아. 네. 그 친구는 신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식값을 1년 전으로 되돌려 주었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겠다. 1년 전으로 되돌려줬다고? 시장은 내가 해보니까 아무 때나 간다고 꽁을 잡는 게 아니에요. 꽁이 내려올 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반값이네? 그러고 시작한 거야. 그러고 이제 뭐 내가 종목을 알아, 뭘 알아, ETF를. 근데 이제 그걸 먼저 하던 친구가 있으니까 요게 좋대 해서 오르면 3배 먹고 떨어지면 3배 작살나고 화끈하더라고. 그러면 이거다. 인생 한 방이야. 뭐 이렇게 했지. 원래는 땅도 지금 팔리면 막 한 50억 박으려고 했는데 12억만 받기로 현금. 지금 박혀 있어요? 지금 4억 박았지. 4억 박고. 떨어지면 더 사지. 이제 8억 더 이렇게 하실 생각이 최고의 전설이 나온다니까 좀 있으면. 너무 쉽더만. 나는 그동안 내 영상 엄청 힘들어 막 영상 찍으려고 빌라 짓고 이랬잖아. 네. 이건 그냥 카메라 하나는 모니터 보여주고 하나는 나 찍고 내가 주식을 알아요. 뭐 시황을 설명하겠어. 그냥 인생 얘기 하다가 잠시 그거 보여주고 이제 조회수가 막 몇 천에 나와. 이게 뭔 일인가 싶어. 이런 게 없었던 거지. 이건 내가 보니까 지금 시작하는 게 맞고 해서 한 5년 해보는 거지. 우리나라 경제는 조금 안 좋게 본다.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약간 종속적이거든. 원자재를 가공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포지션이 많이 없어. 근데 그걸 찾고 간과해. 국민들이 간과하는 것 같아. 좀 중소기업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물론 자기들도 탐욕적이긴 하지만 그 직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하는 의무도 있어요. 그걸 간과하더라고 사람들이. 나도 그래서 내가 노동운동가 했잖아요. 사장은 진짜 나쁜 새끼고 그냥 돈 버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내가 자영업을 해보니까 사장도 다 걸어. 망하면 지직 경매 나와. 부동산 경매로 나온 집들이 무슨 사장들 집이 나오지 공장 노동자 집이 경매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그걸 아는 순간 시야도 바뀌고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그전에는 낙찰받았다고 좋아했는데 거기까지 철학이 미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 물건에 그 사람 인생이 녹아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좀 숙연해지지. 그래서 명도할 때도 대사가 다르지.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그럼? 있었다고.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이렇게 하지.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이 사람이 골프 칠 때야? 뭐 골프 치는 게 있으면 이런 식이지. 가벼운 거야. 모르면 가벼운 거야.
알면은 그냥 무거워지고 함부로 말도 못하게 되고 함부로 말을 못해. 이렇게 인생이 이렇더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도 못하겠는 거야. 물어보고 이런 거 내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될 거예요라는 말을 못해. 저 주식도 얘기 나와서 그런데 내가 해보잖아. 이렇게 되니까 가요. 이렇게 아니야. 나는 믿어요. 갈 거예요 하고 가는 거지. 그럼 내 운을 시험하는 거야. 진짜 이게 그렇게 될까?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될 것 같으니까 해. 근데 안 됐다? 5년 후에?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저 실버 버튼 받고 뭐 그걸로 먹고 살아야지. 인생은 계속 되니까. 자본주의는 사실 인간의 탐욕으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주의자였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본주의가 나쁜 것 같이 하지만 사실 적대적인데 그건 아니에요. 내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사회주의는 작은 피자를 모은 구성원이 꼭꼭 각자 똑같이 나눠 먹는 거야. 엠빵. 근데 피자가 좀 작아. 네. 근데 자본주의는 피자가 커. 근데 일부가 좀 많이 먹어.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먹는데 사회주의 피자보다 더 커. 훨씬 커. 그 얘기가 참 그거 좋은 얘기했다. 빵집 아저씨의 탐욕으로 우리가 빵을 싸게 먹는다잖아요. 네. 왜 그래? 다른 빵집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근데 사회주의는 빵을 주면 된다니까. 딱딱하다 이를 할 수가 없어. 야 600g 줬잖아. 이게 사회주의다. 그러면 왜 발전을 안 하냐? 남과 똑같으면 절대 안 하는 거야. 내 욕심이 나는 남보다 더 폼나게 입고 싶어. 나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좋은 집에 사고 싶어. 그러니까는 더 내가 은행 대출을 일으키든 내가 더 뼈가 부서지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욕망이야. 이걸로 결국은 나머지 사람도 끌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건 자본주의니까 그건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산업혁명이라든가 자본주의적으로 체제가 변환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부터 갑자기 식민지 사회 됐다가 그냥 미군이 이겨보니까 해방돼갖고 너희들끼리 살으라고 노비제도 해방시켰어. 이거 미친 거 철학이 탑재되지가 않았다니까. 굉장히 빨리 바뀌었죠, 이게. 그러니까는 절반 정도는 현대를 살지만 의식은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는 그게 보여. 그러니까 돈 벌기 좋아. 깬 자들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 벌기가 좋다. 바보들이거든. 진짜예요. 우리 정말 왜라는 눈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진영 논리에 빠져불고 무조건 이거 좋고 저거 좋고 그러면 좋지. 생각을 안 해버리니까. 종교를 믿으면 뭐가 돼? 사후세계에 대해 생각을 안 하게 된다고. 의지해버리니까. 근데 종교를 안 믿게 되면 어떻게 돼? 생각한다고. 맞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우리는 더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더 전투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미래가 안정적이다. 이것은 가늘고 길게 사는 행복은 있겠지만 여기 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막 은퇴까지 얼마가 필요할까 막 이런 것들. 근데 그건 결국은 뭐냐면 마구간에 말이야 말. 늙어 죽을 때까지 누가 여물을 주길 바라는 거잖아. 그게 꼭 삶이라고 할 수 있어? 그건 아니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안락함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이 세상에 와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 간다. 물론 그렇게 살아도 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한번 자기를 던져보는 거지 뭐. 그래갖고 안 돼도 그만이잖아. 안 돼도 폼나고 뭐 같이 노가다 현장에 만났어도 김씨 뭐 하다 왔어 그러면. 호텔 짓다 와서. 너 저기 용인에 가면은 저기 처인구에 그 있어 호텔 이렇게 된 거 피렌체라고. 그 내가 짓다 이거 돼서 가고 있지. 그럼 못 믿으면 스마트폰 펴주면서 유튜브 보여주면 막 나오잖아. 야 좋아요나 눌러라 뭐 이러면서. 근데 원래 대표님 나이 정도 되면 이렇게 좀 안정적인 걸 이렇게 쌓아나가는 거, 그다음에 지키려고 좀 노력을 많이 그치. 하는데. 나도 그랬죠. 망한다는 게 가장 두렵잖아요. 망한다는 게 두려운 적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그게 해방이 됐냐면, 망했을 때 다시 어제 나로 가려니까 힘든 거야. 근데 망함을 받아들이면 그건 문제가 안 돼. 난 게 은퇴자들한테 뭐 이렇게 기업 강의하라 그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나는 만약에 망했어. 모텔도 안 하고 망했어. 그럼 아마 조그만 집수리 가게 또 차려도 되지 않을까? 내가 뭐 A급은 아니어도 B급, C급은 되니까. 그래서 돈 뭐 많이 못 벌잖아. 그럼 뭐 이쁜 과부가 밥 주면 밥 먹고 뭐 돈 좀 받고 이래도 되고 아니면 영상 좀 찍어도 되고 뭐 돈은 좀 싸게. 핫하게는 못 찍으니까 돈은 많이 안 받고 조금 찍어도 되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두렵지 않더라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유튜브가 없을 때 내 블로그를 좀 잘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150만 원에 나를 팔자. 그러니까 나를 필요한 사람한테 한 달에 150만 원 가서 일을 해주는 거야. 월수금 4시간씩 밥은 2끼만 주고 방 한 칸 제공. 그러면 그걸 참외 농장이면 참외를 따라가면 참외도 따고 아니면 나를 150만 원 주고 고용해서 부동산 경매를 가르쳐주라면 가르쳐주고 뭐 낙찰받을 사람 하라고 집수리 하라면 해주고
돈도 많이 안 받고. 그러면서 나는 계속 그 콘텐츠가 나오는 거야. 오늘은 뭐 제가 상주에 있는 참외농장에 팔려갑니다. 한 달 동안 참외농장에 포스팅이 올라와. 지금 뭐 직업의 모든 거 유튜브랑 비슷한 거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야. 살아가네. 욕망만큼 뭘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막 마음이 답답하고 급한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도 이루어질 건 이루어져. 꿈꾸면. 난 망한다고 생각하니까는 안 망하고 더 잘 되는데? 그렇잖아. 바들바들 떤다 해서 내가 위험에 노출 안 되냐? 그거 아니라니까. 받아들이고 가면 되는 거지. 그럼 지킬 게 얼마나 있다고 뭐 그래. 이재용이도 감옥 가는 판에. 걔 얼마나 화났겠어. 자제분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가르치세요? 똑같이. 그래서 아마 약간 노동운동하고 수배생활하고 이래서 그러는 건지 자녀들하고 똑같고 야, 결혼식 할 거 있으면 청첩장 줘봐. 내 시간 되면 갈게. 아, 그런 식으로? 물론 또 해주겠지. 근데 그러나 일단은 뭐. 뭐 사돈 만나면 설득하고 집도 다 조그만 거 해줬어. 빌라. 아들은 빌라. 용인에 있는 거 뭐 1억 1,500만 원짜리 감정가 1억 1,500만 원짜리 나와서 8,300에 낙찰받아줬나? 그래갖고 대출이 뭐 7천만 원 일으킨 게 지 돈 1,400 들어가면 그 돈 내가 줬어. 5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잖아? 주고. 딸은 가만 보니까 고양이하고 방배동 아파트 살더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하루는 지 오빠하고 싸워. 그래서 야, 너도 나가라. 방어도 줘. 그러더라고. 그런데 있는데 오피스텔 1억 5천밖에 안 해. 야, 네 직장 다니니까 1억은 대출 빼고 5천만 원 줘버렸어. 내가 한 걸 난 실천한다니까? 그러면 그 5.6평이 그 방이 좁지. 당연히 나도 짠해. 내 딸이 막 거기 있으면. 근데 그것차도 아름다운 공간이야.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지가 돈 벌거나 또 운 좋게 또 아버지가 잘 되면 뭐 조금 더 보태주겠지. 그게 인생이라는 거지. 근데 막 그걸 사회적인 뭐 규범이나 아니면 남북이 좋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얘를 막 처음부터 뭐 물론 뭐 이렇게 신혼집으로 해서 좋겠지. 안 돼도. 근데 그 사돈끼리 합의하면은 나는 전혀 안 될 것 없다고 생각해. 결혼 비용 아껴갖고 애기들 대출 좀 적게 하고 그냥 방 한 2칸짜리나 일단 빌라라도 뭐 살게 합시다. 뭐 이게 난 낫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왜 안 되냐면 어딜 안 가? 경조사를 안 가. 오래전부터. 가고 싶으면 가. 왜냐?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나는 내 경조사에 올 사람이 없어. 빚진 것도 없으니까 받을 것도 없는 거지. 결혼식 막 호텔에서 하자고 할 거 아니야. 이제 내가 좀 산다고 사돈 쪽에서 하시라게. 근데 우리는 5명밖에 안 옵니다.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없어, 올 사람이. 근데 물론 내가 호텔 지으면 내 호텔에서 하면 되지. 하객들 다 1박 2일로 다 재우면서. 또 간지나게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 나는 그래서 내 형편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오버할 것도 아니고. 진짜 가식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는군요. 그대로. 그대로. 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지. 피해자만 없으면 돼. 피해자만 없으면 돼. 돈도 오니까 피해자만 없으면 어마어마하게 벌 거야. 피해자 있는 건 좀 싫어요. 그러니까 빌라 짓고 이거 얼굴까지. 아, 그렇죠. 그렇죠. 빌라 업자들 이게 깔 사람 누가 있어? 나 쉽지 않지. 그래. 네, 맞아요. 쉽지 않아. 네. 다 좋아하잖아. 뭐 그제도 가서도 책도 하나씩 주고 건물 팔았어도 매수자가 밥 사주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됐지 뭐. 이번 이제 상승장이 굉장히 길었고 예.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이제 부동산 투자에 좀 눈을 뜬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이기도 하지만은 그치. 이제 뭐 한두 개 해봤는데 어라? 올라가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드신 분들도 있고 20, 30대 분들 부동산에 부쩍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동탄 쪽에 그런 물량이 많다며 네. 이해는 돼. 자기가 언제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지가 진짜 중요한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 불장에서 가장 자괴감을 느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애들이야. 아파트라는 것은 때려치고 신경도 안 쓰고 어떻게 뭐 건물 짓나 뭐 한다 한 것들 그런 거 안 해도 됐어. 빌라 안 지어도 됐어. 우리도 뭐 똑같아. 근데 그것조차 운명인 것 같아. 해지 말아야 될 게 2가지가 있어 인생에서는. 네. 떠난 여자를 되돌아보는 거하고 네. 판 물건을 되돌아보는 거. 2가지는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판 물건에 대해서는 일도 안 돌아봐. 돌아보면 잠을 못 자. 그렇죠. 그러면 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없는 거지. 하락할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 그래요? 하락할 거야. 하락해도 갖고 있어야지 할 수 없지. 주식 물린 거 똑같아. 물린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잠실에 그 건물을 낙찰받았을 때 아차, 내가 다시는 이런 것을 사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장일 때 마지막 매수자라는 것을 몰랐던 거지. 그 하락에 뭐 어떤 판단 근거가 있으십니까? 달도 차면 기울어. 나도 내 아파트 22억 8천만 원 내놨는데 보러도 안 오네. 난 팔 거야. 부동산을 사람들이 쉽게 판다고 생각해요. 나는 많이 팔아봤잖아. 100개도 넘게 팔아봤어. 100개도 넘게 낙찰 받아봤고. 팔기가 어려워요. 사기는 쉬워요. 팔아보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저도 그리고 빌라 팔아봤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안 팔리는 동안 뭐 해야 돼? 이자 계속 털려야 돼. 네, 맞습니다. 춥고 외로워. 잠이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뭐 아파트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앞으로 하실 분들은 꼭 필요한 거, 역량에 맞는 걸 투자하면 되는 거지. 역량에 맞았으면 아무리 비싸도 상관없잖아. 왜 그러냐면 내가 들어가 살면 되니까. 집값이 오른다고 뭐 집 앞에다가 금가루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페이스를 잃어버린 거. 내가 잠실에 건물 낙찰받듯이. 그 이자 욕심에 돈을 빌려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 걸 비싸게 사준 거야. 채무자의 빌딩을 내가 비싸게 사준 거라니까. 그런 우를 이제 범하지 않아야지. 그러려면은 누가 성공한 것은 그 사람의 운이나 복이나 실력이라고 인정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제일 나쁜 예가 뭔 줄 알아? 어떤 거죠? 옆에 사람이 로또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로또라는 게 크게 노력은 안 하잖아. 근데 돼버리니까 그 반경 한 4km는 전부 로또산이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근데 투자라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 사실은. 네. 시드가 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어떻게 꼬셨냐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을 꼬셨잖아. 그 정도 돈은 있잖아. 그래갖고 이제 그쪽으로 간 거지. 근데 그렇게는 돈을 못 벌어. 마지막 소유자의 자기가 매수자가 된 거야. 소비자가 된 거야.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50% 이상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의 획일화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그 공간 때문에 우리 의식도 획일화 됐다고 생각해. 인생을 아파트 외에 인생은 모르는 거야. 유현준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네. 내가 만나야 돼. 그래서 내가 위풍당당 하면 건축부, 그렇게, 건설부 장관 그쪽 해야 돼. 네. 내가 좋아해. 난 공간에 대한 생각이 비슷해. 내가 빌라를 지어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요. 빌라를 이제 용인 같은 경우는 이제 콜라보해서 4동을 지었는데 내가 지어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업자 입장에서는 빌라 짓는 게 아파트 짓는 것보다 더 원가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더 싸게 팔아야 되잖아. 우리 브랜드도 없고 AS도 안 되고. 근데 뭐 옛날에 벽돌로 빌라 지을 때 그 소리지. 지금도 철근 콘크리트 똑같이 때려 부어. 그러면 뭐 문제될 건 없죠. 당연히 커뮤니티 시설 없고 뭐 해. 또 모두가 기피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 재테크로는 꽝이라는 건 나도 인정해. 그러나 편하게 살 수 있다면은 그것도 인생 나쁘지 않다. 그러면 주말이면 뭐 캠핑 용품 가지고 놀고 애들한테 좋은 경험 나눠주면 그런 자식이 다양한 경험으로 시인이 되고 작가가 되고 화가가 되는 거지. 그냥 아파트에서 가다 놓고 크면은 그런 게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나오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투자에는 왕도가 없어요. 없고 방법은 똑같아. 처음에 아껴 쓰고 부부가 연봉이 높은 부부가 있고 외벌이 하는 아빠가 애벌이 하는 집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부자들 확률이 맞벌이가 훨씬 많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 근데 통계상으로는 자기 번 돈의 퍼센테이지가 저축하는 돈이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왜? 많이 벌면 또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자기 처지는 일단은 인정하자고. 제일 좋은 건 눈 떴는데 아버지가 부자하면 제일 좋지. 그건 인정하자고. 아니면 우리처럼 만났는데 김기한 씨야 농사 짓고 막 돈도 없고 초가집이야. 나 초가집이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 기댈 거 없으니까 내가 살아가야 돼. 쓸데없는 경조사 가지 말고 친목 가지 말고 내 한 몸 잘 살려고 고민해야 돼. 경조사 시간만 아껴봐. 그 어딘데.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은, 사람이 너무 없고 외롭지 않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어. 아니야, 다 부질없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경매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고 했겠어. 다 바꿔줬어. 나쁜 인연 하나도 없어서. 근데 다 필요 없어. 나가 홀로 독자적으로 잘 써야 돼. 그리고 그것은 내가 나를 응원해야지 남이 나를 절대 응원하지 않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가 돕는다잖아. 여러분들 힘들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키워야 돼. 20살이 될 때부터는 자기가 자기의 부모가 돼서 자기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휩쓸리지 말고. 그 얘기 하고 싶어요. 나는 지금도 내가 나를 키워.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이놈 잘못 크면 어떻게 해? 혼내야 되지. 그리고 내가 나를 폼나게 깨끗한 곳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거지. 그러니까 20살 때도 그 공장에 나를 안 뉘었잖아. 그 철학이 지금도 있는 거지.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해야 된다니까. 이 생 망했어. 소중히 안 한 거야, 자기 자신을. 그냥 무슨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비처럼 자기 자신을 놔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자기 자신 소중히 하면 그렇게 안 하지. 너는 지금부터 뭐가 돼야 돼. 딱 세우고, 그 키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쁜 것들은 해치고, 나쁜 친구도 해치고, 뭐, 비관적인 애도 좀 잘라내고, 못 만나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오롯이 빠른 길로, 멘토를 만날 일 있으면 만나고 말이야. 좋은 책 있으면 읽어보고. 얼마나 좋아. 요즘 책도 안 읽어. 그래갖고 그냥 유튜브에서 10분 떠든 걸로, 난 됐어. 해볼 거야. 그런 거 없어. 그렇죠. 다 영상 보고. 곧 될 것 같아. 동기부여 백날 봐봐. 안 돼. 그런 거 없어. 인생은 오늘이 뭐가 되려면 어제 뭔가를 심었어야 되고, 내일에 내가 나아지려면 오늘 뭔가를 해야 돼. 그게 나이키 모토 난 그래 좋아해. Just do it. 지금 당장.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어제 뭐 심었는지 한번 곰곰이 돌이켜보시고. 당연하지. 오늘의 결과는 어제의 결과거든. 오늘 인생 망했어. 그러면 자기가 어제 잘못한 거요. 그때 뭐 공부도 열심히 안 했다든가 뭐 했다든가 했겠지.
이유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면 안 돼. 자기 자신도 분명히 오늘 잘못된 건 자기 자신도 분명히 귀책 사유가 있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남은 없어. 오늘은 제가 한번 꼭 모시고 싶었어요. 사실 여기저기서 제가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이분 한번 만나서 삶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다. 우리 선배잖아요. 사실 인생 선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면 좀 우리 어차피 다 부동산 투자든 뭐든 주식이든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그렇지. 거다 보니 어떻게 한번 좀 잘 살아볼까 해서 모시게 됐는데 좀 많은 걸 얻게 됐습니다. 저한테도 좀 영향을 많이 주는 인터뷰였습니다. 맞아요. 열심히 또 저도 콩 심고 그럼요. 팥 심고 여담으로 결혼이라는 걸 했었다고 했잖아요. 처가 식구들이 이렇게 모였어. 근데 이제 작은 어머니가 신문을 딱 그 일요일 그날의 운세 있잖아요. 네, 오늘의 운세. 일요일 본 거예요. 이렇게 자기 띠에. 네. 그리고 여보 나 오늘 횡재수가 있대. 이제 이렇게 읽은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가 뭐라 그래? 야 이 사람아 김서방처럼 뭔가를 낙찰받았을 때 횡재수지. 당신은 뭐 농사 짓는 사람이 무슨 횡재요? 이 얘기를 했어. 지금도 기억이 나. 뭔가를 해야 횡재도 터지는 거야. 투자는 그런 것 같아. 한 방이 없고 그냥 여러 개 하다 보면 한두 개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